벌써 6년이나 지난 일인데 사연을 보낼까 말까 하다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 12월 30일 친구와 20대 마지막을 보내기 위해서 부산 기장으로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여행 계획을 세웠고 학창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와 둘이서 하는 여행이었죠. 일정은 30일부터 1일까지 2박 3일이었는데 해돋이까지 보고 올라올 예정이었어요. 펜션에 도착해 짐을 풀고 간단하게 라면을 먹고 나서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벌써 저녁 시간이 다 되어갔죠. 남자끼리 펜션 가면 딱히 할 건 없잖아요. 뭐 저희도 별다를 건 없었고 20대 마지막이라고 해서 평소와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자리가 바뀌는 나이라 그런지 기분이 우울해서 친구와 술을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고 감성이 취했는지 겨울 바다를 보러 나갔죠. 나가자마자 너무 춥고 바람이 불어서 야, 안 되겠다. 그냥 들어가자. 하고 펜션으로 들어가는데 펜션에서 나오는 여성분과 어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여성분을 보지 못하고 들어가면서 여성분이 들고 있는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나가버린 거죠. 너무 죄송해서 몇 번이나 사과드리고 보상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연락처를 주고받았는데 서로 연락을 하다 보니 여자분과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사귀는 사이가 됐죠. 저는 대구에 거주하고 여자친구는 부산에 살아서 장거리 연애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다 보니 자주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자친구와 1년간 만났고 여자친구는 다 좋은데 한 가지만 고치면 좋겠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욱하는 성격이었죠. 사람마다 화가 나면 하는 행동들이 다양하겠지만 여자친구는 유독 심했어요. 한 번은 모텔에 가서 배달 음식을 주문했는데 가게 실수로 음식이 잘못 온 적이 있었습니다. 가게로 전화했고 기사분이 음식을 다시 가져다 주셨는데 기분이 나빠서 못 먹겠다고 성질을 내더니 본인 화를 이기지 못하고 모텔 TV와 거울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이 찢어지는 사고가 난 적도 있죠. 그렇게 미친 듯이 날뛰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 엄청 순해지는 성격이었습니다. 물론 연애 초반에는 그러지 않았고 사귄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런 행동이 시작됐죠. 한번 그러기 시작하더니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고 만나기가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헤어지자고 몇 번 통보했지만 그럴 때마다 집까지 찾아와 밤새 울고 빌고 그게 통하지 않으면 갑자기 차에 뛰어든다며 협박까지 했죠.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싸울 때마다 드라마 한 편 찍는 기분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저와 둘 문제니까 헤어지면 해결이 되는 거고 이게 끝이라면 사연을 보내지 않았겠죠. 그리고 정말 무서운 사건은 여자친구와 400일 때 시작됩니다. 그날 여자친구와 부산 서면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의도적으로 밀치고 가더군요. 사람이 붐비는 것도 아니었고 충분히 비켜갈 수도 있음에도 제 어깨를 치고 간 겁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술에 취한 취객이라 생각하고 그냥 무시했는데 그때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그 남자에게 다가가 욕을 하기 시작했죠. 차마 여기에 쓰기도 힘든 욕인데 1년 넘게 만나면서 폭력적인 모습은 봤어도 욕을 이렇게 하는 건 또 처음이었어요. 그만하라고 여자친구를 말리고 있는데 그 순간 그 남자가 여자친구 뺨을 때렸고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남자와 싸우게 됩니다. 결국 지나가는 행인분들이 말려 싸움은 종료됐죠. 자기야, 괜찮아? 병원 다녀와서 경찰에 신고하자.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절대 신고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냥 경찰서 들락날락 하는 게 귀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400일 데이트는 싸움만 하다 끝이 나버렸고 며칠이 지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걸려온 전화인데 안 말리고 뭐 했냐고 언성을 높이며 말씀하셨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날 퇴근하고 집에 있었는데요. 그날 여자친구는 어머니에게 저를 만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나간 지 2시간쯤 흘러
서면 술집에서 검거되었다고 했죠. 제목은 살인 미수라고 하던데 거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자세한 이야기는 여자친구의 절친에게 듣게 됐고 모든 사항을 듣고 나니 여자친구를 떠나 사람이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그날 여자친구는 친구를 만나 놀 계획이었는데 여자친구의 절친이지만 부모님은 이 친구를 만나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저를 만난다고 했고 서면 시내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멈칫하며 어떤 남자를 유심히 봤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친구가 뭘 보고 있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없이 어디론가 미친 듯이 뛰어갔다고 합니다. 친구는 당황스러워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10분쯤 지나 숨을 헐떡이며 다시 돌아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술집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는 어떤 남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고 하더군요. 불과 집에서 나간 지 2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죠. 여자친구는 현장에서 바로 검거됐고 흉기에 찔린 남자는 400일 데이트 때 저희에게 시비를 걸었던 남자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어떻게 그 남자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서 절친은 친구에게 물었는데 사실 저와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라고 말했죠. 전 남자친구를 만날 때는 싸움을 하다 칼부림까지 일어났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그날 여자친구는 술집에서 전 남자친구를 목격했고 얼마 전 제 어깨를 치며 시비를 걸었던 일이 생각나 곧장 다이소로 가서 칼을 구입했다고 했죠. 그리고 저를 지켜준다는 이유로 그 남자를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 미수에 그쳤지만 무방비 상태로 칼에 찔려 전치 8주가 나왔다고 했죠. 결국 여자친구는 실형을 살게 됐고 그 후로 연락은 끊어졌습니다. 아니 일부러 끊었다고도 볼 수 있죠. 혹시나 집에 찾아올까봐 이사까지 했으니까요. 현재는 정말 착한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혼자서 담고 있으려니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생각도 들어 사연을 보냅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겠지만 사람만큼 무서운 것도 없으니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30대 때 겪었던 일이니까 벌써 10년이나 지난 사건입니다. 저는 괜찮지만 그 당시 피해를 입었던 분은 트라우마까지 생겼을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10년 전 저는 부산 만덕에 살고 있었고 그 당시 사직동 시장 근처에서 조그만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었죠. 한마디로 길거리 장사였는데 트럭 안에 주방 기기를 설치해서 음식을 만들고 트럭 주변에 자판을 설치해서 장사하는 길거리 포장마차였어요. 시장 문이 닫는 밤 10시부터 장사를 하고 새벽 5시에 철거했는데 5시가 넘어가게 되면 시내버스가 지나다니고 합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고 위험 때문에 늦게까지 장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일을 하는 올빼미 생활을 하느라 체력적으로 힘이 들었죠. 그렇게 2년간 아무 별탈 없이 장사하다 조그만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추웠던 탓인지 손님이 뜸했는데 새벽 4시가 조금 넘어 남자 손님 2명이 찾아왔죠. 저는 5시에 마감을 해야 돼서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 손님 죄송한데 곧 있으면 마감 시간이라 술은 판매하기가 힘들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남자 한 명이 테이블을 발로 차더니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더라고요. 머리는 짧은 스포츠 머리에 얼굴 아래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인상이 매우 험악했습니다. 뭐 어쨌든 손님과 다투게 되면 저만 손해이기 때문에 참는 게 이기는 거라고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남자는 한참을 화를 내다가 같이 왔던 일행 남자가 말리는 바람에 그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났죠. 남자들은 투덜거리며 포장마차를 빠져나갔고 제게 욕을 했던 남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때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죠. 저는 출퇴근 시 항상 만덕 터널을 지나치는데 그 터널 안에서 정말 섬뜩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은 손님들이 정말 많았고 준비해온 음식들이 금방 소진되어 평소보다 일찍 마감하게 됐죠. 대략 새벽 3시 정도였고 장사가 잘 되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10분 정도 차를 몰고 가다 만덕 터널에 닿았을 무렵 제 앞으로 차 한 대가 아주 느린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었죠. 아, 왜 이렇게 늦게 가노?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은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터널 안에서는 앞차를 추월하는 게 금지고 어차피 불가능했던 건 만덕 터널은 왕복 1차선이라 추월하려면 역주행을 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좀 답답했지만 천천히 그 차를 따라 터널 안으로 진입했고 그렇게 속도에 맞춰 운전을 하던 중이었죠. 잠시 후 천천히 주행하던 차가 갑자기 급정지를 하면서 터널 중간에서 멈추는 겁니다. 새벽 시간이라 다행이지 낮 시간이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겠죠. 순간 너무 놀라 사고가 날 뻔했던 상황에 화가 나더군요. 저는 차를 옆으로 세우고 나서 멈춰있던 차로 향했습니다. 그 차는 검은색 일반 승용차였는데 썬팅이 엄청 짙게 되어 있어서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저기요, 운전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창문 좀 내려보세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창문을 내리더니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 남자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한 달 전 포장마차에서 제게 욕을 했던 남자였습니다. 얼굴에 있던 상처가 기억이 났고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지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운전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사고 안 났으면 그냥 가이소. 그 말을 끝으로 창문을 올리는데 그 남자 손등에 붉은색 핏자국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차로 돌아왔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천천히 가던 자동차가 갑자기 급가속을 하며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겁니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죠. 저 경찰이죠. 다름이 아니고 제 앞차가 좀 이상해서요. 저는 경찰과 통화를 하면서 그 차를 따라갔고 번호판과 위치까지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5km 가까이 달리다 도로 가운데 길을 막고 있는 경찰차를 보고 차를 세우더군요. 그리고 차에서 내리더니 미친 듯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경찰 2분은 그 남자를 쫓아가고 나머지 경찰분은 차 안을 살피더군요. 곧장 차에서 내려 그 남자 차로 다가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죠. 자동차 뒷자리에 어떤 여성분이 누워 있었고 시트 바닥에는 온통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잠시 후 119 구급대가 도착했고 여성분은 급히 이송됐죠. 저는 거기까지 목격하고 집으로 향했고 다음날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분이 표창장을 수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그것보다 범인은 검거되었냐고 여쭤봤죠. 그러니까 범인은 도로를 가로질러 산길로 도망치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었는지 흉기를 꺼내 경찰에게 협박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범인이 방심한 틈을 타 가까스로 검거했고 제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차에 타고 있던 여성분도 사망할 뻔했다고 했죠. 그 남자 차에 타고 있던 여성분은 남자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는데 남자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 여성분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어서 차 뒷좌석에 몰래 태우고 살해할 계획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터널에 진입했을 때 뒷자리에 누워있던 여성분이 일어나자 차를 세워 흉기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그 남자 차로 가서 노크를 했던 거죠. 창문을 열었을 때 여성분은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분은 손목과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를 다쳐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과다출혈로 사망할 뻔했다고 했죠. 그 남자는 살인미수로 구속이 됐고 그때 차에 있던 여성분은 현재까지 안부를 묻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표창장을 준다고 연락이 왔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을 한 거라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죠. 그 일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사는 꾸준하게 잘 됐고 미남역 주변에 조그만 상가를 얻어 떳떳하게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다른 동으로 이사를 했지만 친구네가 만덕에 살고 있어 가끔 놀러 가는데 그 터널을 지나갈 때면
문득 그 남자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무서운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 제가 살면서 이런 경우가 다시 생긴다면 그때도 끝까지 범인을 따라가서 신고할 생각입니다. 10년이 넘었지만 정말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5년 전 겪었던 일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극심한 트라우마가 생겨 너무 힘드네요. 현재 저는 결혼 10년 차 40대 주부입니다. 제가 겪은 사건은 5년 전이니까 30대 후반에 있었던 일이죠. 자랑은 아니지만 남편과 혼전 임신을 하여 결혼을 했던 케이스라 결혼 5년 차에 6살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가지게 된 복덩이였죠. 그렇게 평범한 생활을 하던 중 저희 가족에게 힘든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일을 하는데 무거운 짐을 들다 허리를 다친 것이죠.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쉽게 호전되지 않았고 물류센터 일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조그만 부업을 하고 있었지만 그 돈으로 생활하기에는 불가능했죠. 허리를 다친 남편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젊은 나이도 아니고 건강한 몸 상태도 아니니까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으면 반찬 살 돈이 없어 아이에게 채소 반찬만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정말 염치 없지만 부모님을 찾아갔죠. 저는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조금만 도와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도 부유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들게 말을 꺼냈죠. 그렇게 부모님 도움을 받아 조그만 가게를 얻어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위치도 좋고 무엇보다 1층이라 굉장히 마음에 들었죠.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70만 원이어서 부담이 되긴 했지만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했던 장사는 반찬 가게였는데 다른 손재주는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손맛이 좋다고 많이 들어 시작하게 된 거죠. 목 좋은 위치에 층수는 1층에다가 거기다 권리금도 없이 들어와 시작부터 느낌이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완전 빗나갔죠. 오프라인으로 반찬을 판매하다 배달까지 하게 됐는데 배달 담당은 남편이었어요. 허리가 안 좋아서 쉬라고 했지만 조금씩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루 4시간 정도 가게를 도와주고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아이를 봐주고 제가 마칠 시간이 되면 가게로 와서 마감을 도와주고 하루 일과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죠. 남편이 일을 도와주고 집으로 갔을 때 어떤 중년 남자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손님인가 싶어 찾으시는 반찬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빤히 보고 있더군요.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건물 주인이었는데 인사차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상가 계약 시 남편이 진행을 해서 저는 건물 주인을 처음 본 거죠. 인사를 드리면서 커피 한 잔을 대접했고 간단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계속해서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남편은 어디 갔는지, 아이는 몇 살인지, 그래도 선을 지키면서 물으시길래 성의껏 대답했죠. 그렇게 질문을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주말에 시간 되면 직접 와서 반찬 좀 해줘. 내가 혼자 사는데 요즘 입맛이 없어서 라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건물 주인은 웃으면서 가게를 나갔습니다. 웃는 모습을 보니까 이상하게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날 밤 남편에게 건물 주인이 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고 털어놨는데 남편은 농담으로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건물 주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없을 때 말이죠. 그런데 건물 주인은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는지 표정이 어두워 보였고 저에게 신경질적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 이유가 주말에 반찬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무시했다는 게 원인이었죠. 너무 당황스럽고 어처구니 없어서 저 결혼한 유부녀고 아이까지 있는 몸이라고 거길 왜 가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주인은 바닥에 침을 뱉고 가버렸고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했죠.
남편은 건물 주인을 봤을 때 인상도 선하고 젊은 아버지 느낌이 나서 좋게 봤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직접 만나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건 있고 나서 건물 주인은 한동안 보이지 않았고 남편이 해결한 줄 알았죠. 그런데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남편이 저를 불러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반찬을 가지고 건물주에게 찾아가 사과를 하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건물 주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래전에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사는데 가정부를 구해도 반찬이 입에 맞지 않아 하루 종일 굶고 있다고 저보고 한번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싫다고 했더니 남편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그러냐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건물 주인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재계약 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내키지 않았지만 주말에 집주인을 찾아갔고 정말 기분 나쁜 일을 겪게 됩니다. 집주인은 저를 보자마자 와줘서 고맙다고 손을 잡고 반기더군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꾹 참고 가져온 반찬을 두고 나가려고 하는데 건물 주인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바닥이 쓰러지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데 안방 침대까지만 부축해줘. 저는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갈 수 없어서 부축을 해주는데 정말 성추행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침대에 눕혀주고 집으로 가려는데 밥 좀 차려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그래서 무시하고 나가려는 순간 아프다는 건물 주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저를 향해 뛰어오는 겁니다. 너무 소름 끼치고 겁이 나서 현관문을 열고 도망쳤고 무사히 집으로 도착했죠. 집에선 남편과 아이가 TV를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보고 주인집 간다더니 벌써 왔어? 안 그래도 그 집에서 큰일 날 뻔했는데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화를 내면서 있었던 일을 말하니까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오해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그날 밤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남편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일을 도와주지도 않고 평소 하지 않던 외박까지 하더군요. 금이야 오기야 키우던 아이까지 귀찮아하기 시작했고 분명 뭔가 있을 거란 직감이 들었죠. 저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 몰래 뒤를 캐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언제 외박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일단 아이는 친정에 맡겨뒀던 상태였죠. 그렇게 며칠 밤이 지났고 남편은 제가 자는 걸 확인하고 나서 몰래 나가더군요. 저도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고 남편이 향한 곳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건물 주인의 집이었는데 저 몰래 거기에 간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죠. 저는 남편이 나올 때까지 현관 앞에서 기다렸는데 30분이 넘도록 안에서 뭘 하는지 나오지 않더군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초인종을 누르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을 열고 남편이 나왔는데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이성을 잃었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소리를 치니까 그제서야 입을 여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남편은 건물 주인에게 한 가지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저와 이혼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는 제안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건물 주인은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집으로 끌어들여 데리고 살 계획이었는데 제가 반응이 없자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거액의 돈을 보고 저를 배신했던 거 있죠. 이혼을 하기 위해서 외박을 하며 바람을 피웠고 그날은 건물 주인에게 저와 진행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거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집으로 와서 짐을 싸고 친정으로 들어갔죠. 정말 소름 돋는 건 건물 주인이 했던 말인데 돈으로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니까 좋은 말 할 때 같이 살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이혼했고 다행히도 상가 보증금은 그대로 돌려받았어요.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인데 가끔 아빠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럴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이 나서 너무 괴롭고 힘드네요. 돈 하나 때문에 같이 살았던 10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끝이 난다고 생각하니 정말 허무합니다.
때는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어머니에게 죄송하기만 합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포항에서 조그만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7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유일한 형제인 동생이 하나 있었죠. 그런데 학교를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을 많이 하다가 지금은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도 나이를 먹고 70을 바라보고 계시는 어머니를 제가 모시게 된 겁니다. 집에서 쉬고 계시라고 해도 아들 혼자 고생한다면서 가게로 나와 서빙을 도와주시곤 하셨죠. 그때까지는 어머니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진 말이죠. 가게는 주로 10시에 마감을 하는데 어머니는 일찍 주무시는 편이라서 2시간 일찍 8시쯤 들어가십니다. 그날도 10시쯤 가게 정리를 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주무시지 않고 TV를 보고 앉아 계시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는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한참 뜸을 들이다 천천히 이야기를 하셨죠. 처음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횟집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데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남성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으로 우리 어머니 아직까지 미인이라서 그렇다. 마음에 들면 만나보는 건 어떠냐고 했더니 어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었죠. 저는 어머니가 무조건 싫다고 할 줄 알았는데 자식 눈치 보여서 어떻게 만나겠냐고 좋은데 싫은 척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그 이야기를 끝으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일을 하면서 어머니 생각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어머니도 여자이고 본인이 행복하다면 제가 말릴 수는 없겠지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 부분이 정말 불안했습니다. 눈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라 더욱 신경이 쓰이더군요. 저는 단골 손님들 통해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남자분을 찾아냈고 가까운 심부름센터에 의뢰 후 나이와 직업 그리고 가족관계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연세는 어머니보다 3살 많은 70대 초반이었고 과거 부동산에서 일을 하셨다고 했죠. 가족관계는 딸이 셋인데 모두 결혼해서 잘 산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암으로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혼자 지냈다고 하셨죠. 저는 심부름센터에서 알아낸 정보를 모두 다 믿을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 그 남성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마감 시간에 맞춰 그 남성이 횟집에 방문했고 소주 한잔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처음 봤을 때 느낌은 풍채도 좋으시고 무엇보다 인상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다정다감하게 하는 걸 보니 초면이지만 좋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남성에게 개인 가정사에 대해 물어봤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특별할 것 없는 정말 평범한 가정이었죠. 어머니가 원한다면 그 남성과 잘 만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었죠.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그 남성과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진지하게 말씀드렸고 만남 자리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남성을 만나고 나서 표정도 밝아지셨고 저에게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늘 이야기를 하셨죠. 그 남성은 어머니와 횟집에 가끔 놀러 왔는데 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에게 정말 잘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볼 때마다 그 남성에게 어머니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럴 때마다 걱정 말라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가게 마감을 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를 하고 있어서 전화를 받지 못했고 나중에 휴대폰을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5통이 넘게 찍혀 있었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병원 응급실인데 어머니가 흉기에 찔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곧장 병원으로 향했고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머니에게 도대체 누가 이랬냐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건 그 남성이었고 평소에 잘해주다가 가끔 아무 이유 없이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했죠. 예를 들어 집 나간 동생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희 집이 콩가루 집안이다 그런 식으로 무시를 했다던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성은 어머니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더니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옆구리를 찔렀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머니가 입은 외상도 문제지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화가 나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은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다주고 스스로 자수를 했다고 했죠. 시간이 흘러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살인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상처 깊이가 3cm 정도였는데 강한 힘을 가해 찔렀다고 보기 어렵고 어머니를 병원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보아 살인미수로 보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가 어머니와 살게 되었죠. 어머니를 볼 때면 너무 안쓰럽고 불효자식이 된 것 같아 가슴이 아프네요. 자식으로서 이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살면서 2번 다시 겪기 싫은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와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지금부터 9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헬스와 유도, 그리고 태권도 등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며 지냈어요. 물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운동을 한 건 맞지만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차후 여자친구 또는 아내를 지켜주기 위한 이유도 없지 않아 존재했죠. 그렇게 일과 운동을 병행하며 지내고 있을 때 정말 무서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날은 여자친구와 데이트 약속이 있어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여자친구를 만난 지 1달 정도밖에 안 돼서 만나기 전부터 긴장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자친구를 만나 스티커 사진을 찍고 길거리 데이트를 하다가 점심을 먹기 위해 조그만 식당을 들어갔죠. 정확한 상호명은 밝힐 수 없지만 대림동에 있는 개인 식당이고 뼈 해장국과 일반 정식을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연애 초기라서 분위기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여자친구가 정식을 먹자고 해서 얼떨결에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잠시 후 가게 문을 열고 특이한 옷차림의 남자가 들어오더군요. 머리는 짧고 상의는 군복, 하의는 일반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여자친구에게 이야기했죠. 지수야, 저기 좀 봐. 여자친구는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 그 남자를 쳐다봤는데 그 순간 남자와 눈이 마주쳤고 저와 여자친구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게 그 남자 표정 때문이었는데 저희를 보고 알 수 없는 웃음을 짓고 있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 곁눈질로 쳐다보니 그 남자는 계속 저희 테이블을 보면서 웃고 있었죠.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여자친구와 데이트 도중 싸우는 건 좀 그래서 급하게 식당을 나왔습니다. 여자친구도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그냥 넘기기로 했죠. 그리고 저녁쯤 여자친구를 바래다주고 혼자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자친구 집과 저희 집은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였는데 걸어가는 골목에 오래된 슈퍼가 하나 있습니다. 슈퍼를 지나면 양 옆으로 주택 건물이 있는 평범한 길이었죠. 평소에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걷는데 그날은 가족 모임이 있다고 해서 통화는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슈퍼를 막 지나쳤을 때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알겠어. 지금 집 가는 길이니까 사갈게. 엄마는 슈퍼에 들려 맛소금을 사오라고 하셨고 저는 통화를 끝내고 뒤를 돌았죠. 그때 누군가 급하게 슈퍼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고 어두워서 정확하게 보진 못해 그냥 손님이 들어갔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슈퍼로 향하는 길에 여자친구 전화가 왔고 5분쯤 짧게 통화하고 슈퍼로 들어갔죠.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정말 황당하더군요. 슈퍼 안에는 아까 군복을 입고 식당에서 봤던 남자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식당에서 봤을 때처럼 저를 보며 웃고 있길래 순간 소름이 돋아서 얼른 맛소금을 들고 계산하려고 했죠. 슈퍼는 조그만 쪽방 있는 구조였는데 평소 주인 아주머니는 손님이 오면 쪽방문을 열고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쪽방문이 닫혀 있었죠. 가끔 주인 아주머니가 손님이 온지도 모르고 주무시고 있을 때도 있어 저는 쪽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그 남자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주인 아주머니가 가게에 없는 건 처음이라 당황스러우면서도 섬뜩한 기분이 들었죠. 뒤에서 그 남자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고 하는 수 없이 슈퍼를 나가려고 하는데 제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겁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여 길 좀 비켜달라고 정중하게 말하니까 장난을 치면서 계속 길을 막았죠. 제가 가는 방향으로 똑같이 몸을 움직이던데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막고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그런 식이었죠. 저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그 남자를 힘으로 밀고 지나가려고 할 때 엄청난 고통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남자는 조그만 식도를 들고 제 허벅지를 찌르고 도망치듯 슈퍼를 나가버린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바닥에 앉아 있는데 그때 쪽방문이 열리면서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셨고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급히 119에 전화하셨죠. 아주머니가 그러시는데 제가 슈퍼에 들어오기 직전 군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와 칼을 들고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서둘러 쪽방으로 들어간 뒤 문을 잠그고 신고를 했다고 했죠. 경찰이 오기만 기다렸고 슈퍼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쪽방문을 열고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후 경찰과 응급차가 도착해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평소 운동을 했던 덕분인지 생각보다 자상이 깊지 않아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었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후 그 남자는 식당에서 검거됐는데 그것 또한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고 식당 주인에게 돈이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식당 사장은 한숨을 쉬며 그냥 가라고 했더니 갑자기 칼을 꺼내 왜 한숨을 쉬냐면서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식당 안에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렸다고 했죠. 옆에서 식사하던 손님 중 한 분이 경찰에 신고했고 식당 안에서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스스로 범행을 시인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소름 돋았던 사실은 제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날 그 남자와 식당에서 눈이 마주치고 저희가 식당을 나갔을 때부터 저희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저와 여자친구 둘 중 혼자 있는 상황만 노리고 있었는데 제가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고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범행을 했던 이유는 저희가 웃으면서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기 싫었다고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집으로 가다 엄마 전화를 받은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일지도 모르겠네요. 만약 그 남자가 집까지 따라왔다면 저희 가족까지 해코지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살면서 위험한 상황이 오면 대처를 하기 위해 수많은 운동을 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고 나니 건장한 남자라도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 남자는 살인미수로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조현병과 심신미약에 해당되어 감형을 받았죠. 상의는 군복, 하의는 회색 반바지, 항상 같은 옷을 입고 다녔고 두상이 꽤 긴 편이었습니다. 지금은 대림동을 떠나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언젠간 다시 나타날 수도 있으니 정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2010년쯤 경험했던 일입니다. 믿기 힘들지만 거짓없는 실화이고 그 일을 겪고 나서 중고차는 절대 타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회초년생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죠. 주방용품이나 가전제품 렌탈 일을 했는데 말 그대로 영업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선배가 운전을 하고 저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다녔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차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렴한 중고차라도 사기 위해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유독 저렴하게 올라온 차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제가 본 자동차 시세가 700 정도였고 인터넷에 나온 매물은 350 정도였죠. 반값에 파는 것도 의심스럽고 그때 들었던 생각은 허위 매물이거나 사고가 크게 난 차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고차를 사기 위해 며칠간 인터넷을 봤는데 저렴하고 좋은 차는 찾기 힘들었죠. 사회초년생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전 재산이라고 말하기 부끄럽지만 수중에 모아둔 돈은 5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차는 필요하고 선택의 폭은 좁고 그렇다고 대출까지 받아 구매하기에는 박봉인 영업직이라 딱히 방법이 없더군요. 한참 고민하다 며칠 전에 봤던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렴한 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배들이 그러는데 사고가 나서 저렴하게 파는 차들도 수리만 잘 되면 타는데 지장이 없다고 직접 가서 보고 결정하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선배 말을 듣고 중고차 딜러와 통화를 했고 약속을 잡게 됐죠. 약속 날이 되어 토요일 오전 부평에 위치하는 중고차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통화를 했던 딜러는 남자였는데 남자 대신 어떤 여자가 나오더군요. 그 당시 기억에 남았던 게 여자 딜러는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이런 옷을 입고 영업을 하나 할 정도로 짧은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려던 차가 여기에 없고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차를 타고 이동을 하자고 하더군요. 여자 딜러와 차를 타고 10분쯤 이동했을 때 지은 지 20년도 더 돼 보이는 오래된 빌라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니 빌라 지하 주차장에 세워놨다고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왜 차가 여기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 차는 원래 판매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수리해서 타려고 했던 차인데 마음이 바뀌어 급하게 판매를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상품 준비 중이라서 매장에 가져다 놓지 못했다는 말이었죠. 상품 준비 중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끔 새 차나 정비를 하는 건데 아직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여자 딜러가 그러는데 사고차도 아니고 운행하는 데 문제 없다고 어디 가서 이 가격에 못 산다면서 거듭 강조를 하더군요. 뭐 어쨌든 운행하는 데 지장은 없다고 하니 차를 살펴보기로 했죠. 천천히 차를 봤는데 지하 주차장 구석에 방치되어 있어서 그런지 먼지가 뿌옇게 쌓인 상태였습니다. 저렴한 중고차라서 외관은 크게 상관없었고 성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차에 타서 시동도 걸어보고 시운전도 해봤지만 뭐 나름 이 가격에 괜찮다 싶더군요.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자동차 실내에서 나는 냄새였는데 쾌쾌한 곰팡이 썩은 냄새라고 표현하면 비슷할 겁니다. 무슨 냄새인지 싶어서 차 안을 살펴보려는데 여자 딜러가 다급하게 차에 타서 이상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 차 안을 유심히 보지 못했던 게 여자 딜러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서 민망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냄새는 환기시키면 되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돼서 계약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차를 구입하고 나서 일을 하게 되었고 믿기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그날은 지방 거래처를 다녀오던 중이었는데 거래처 사장님과 저녁을 먹었던지라 시간이 꽤 늦어졌죠. 한참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는데 자꾸 뒤에서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차를 세우고 나서 담배를 한 대 태우고 뒷자리를 확인했더니 예상대로 아무것도 없었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출발하는데 이유 없이 등골에 소름이 돋고 운전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머리가 쭈뼛 쓴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섬뜩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대로 운전하면 사고가 날 것 같은 기분에 선배에게 전화해서 근처에서 자고 아침 일찍 출발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근방에 있는 모텔을 들어갔고 그때까지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게 되었는데 정말 무서운 꿈을 꾸게 됐죠. 꿈에서 저는 운전을 하고 있었고 길이 좋지 않은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한참 운전을 하다 구석진 곳에 차를 세우더니 창문을 닫고 나서 조수석에 연탄불을 피우고 눈을 감았죠. 그 순간 너무 놀라서 눈을 뜨게 됐고 정말 생생한 꿈에 날이 밝을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일찍 모텔에서 나오다가 문득 생각이 들더군요. 차에서 큰 사고라도 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했죠.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전 근방에 카센터가 보이길래 카센터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며칠 전 중고차를 샀는데 큰 사고가 있던 차인지 물어봤고 사장님은 차를 보기 시작했죠. 여자 딜러는 무사고라고 했지만 제 생각은 저렴한 가격 때문에 분명 사고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딜러 말대로 무사고 차량이고 수리 흔적도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피곤하다 보니 기분 나쁜 꿈을 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웬만하면 환불하는 게 좋다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조수석 시트 커버를 벗기고 밑을 보라고 하더군요. 그걸 보고 나서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조수석 시트 밑에 둥글게 파인 자국이 있었는데 그곳에 연탄을 가져다 놓으니까 사이즈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이 차는 교통사고가 난 건 아니지만 실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했죠. 저는 딜러에게 연락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청했더니 차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면 힘들다고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도대체 이 차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딜러는 모른다고 대답을 피하더라고요. 그 차를 타기에는 찜찜하고 섬뜩해서 차는 폐차했고 폐차하기 전 소주 한 병을 사서 차에 뿌려주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 다른 차를 구매하게 됐고 다행히 하던 일이 잘 풀려 현재는 개인 렌탈 사업까지 하게 됐죠. 아직도 기억이 남는 건 모텔에서 꿨던 꿈인데 아마 차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고인분이 나타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를 신중히 고르지 못한 제 잘못도 크지만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 충격이었죠. 아직도 믿기 힘들지만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고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시세보다 저렴한 중고차는 무조건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고 주말이나 쉬는 날 캠핑을 즐기는 40대 남성입니다. 캠핑을 하다 너무 무서운 일을 겪게 되어 제보하게 되었어요. 저는 올해 기준으로 캠퍼 11년 차입니다. 전문적으로 캠핑을 하는 건 아니고 간단히 혼자서 즐기는 정도였죠. 무서운 이야기의 시작은 8년 전 요즘같이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날은 친구와 함께 캠핑을 가기로 약속을 했고 저희들은 대전 흑석동에 있는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다른 곳과 달리 무료로 운영되는 곳인데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노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요즘은 차박이라고 차 안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당시 저희는 무조건 텐트를 설치하고 침낭 안에서 자는 게 룰이었죠.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목적지에 도착했고 친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경악을 하더라고요. 야, 여기 뭐냐? 아무도 없잖아. 날씨가 추운 탓에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한 팀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말 그대로 허허벌판이었죠. 당황스럽긴 했지만 가져온 텐트 장비를 설치하고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먹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해가 지기 시작했고 간단한 안주를 꺼내 친구와 술 한잔을 하기로 했죠. 그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고 누가 왔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반가운 마음에 텐트 밖으로 나가보니 남자 3명이 차에서 내리더군요. 그리고 텐트 칠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던데 그 모습을 보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자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와서 저희가 전세 낸 줄 알았는데 늦게 오셨네요? 농담식으로 말을 건넸는데 표정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마치 뭘 숨기는 사람들처럼 떨떠름한 표정이었는데
말을 건 게 후회가 될 정도로 민망했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저희 텐트로 향하려고 할 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은 텐트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캠핑은 난생 처음인 듯 이상한 곳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남자들 옷차림과 행동을 보니까 급하게 준비를 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추운 겨울날 침낭도 없이 얇은 긴팔만 입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뭔가 측은한 생각이 들어 제가 텐트 설치 좀 도와드릴까요? 남자들도 본인들끼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텐트 설치를 도와줬고 그게 고마웠던지 남자 중 한 명이 저희 텐트로 와서 술 한 병을 주고 가더군요. 여기서 만난 것도 인연이고 여럿이서 같이 한잔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남자에게 저희 텐트로 오라고 권유했고 결국 저희들과 그 남자 일행 총 5명이서 술을 먹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남자 일행들은 캠핑을 처음 왔다고 하던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한 부분이 많았죠. 여기는 오토 캠핑장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노지 캠핑이라 캠핑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알기 힘든 장소입니다. 그리고 텐트 설치도 안 해본 사람들이 해가 질 때 찾아온 것도 예의가 가지 않았죠. 뭐 개인적인 사정이니 더 이상 묻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남자 중 한 명이 사투리를 심하게 써서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이마도라는 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이 생소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전남 해남군에 있는 섬인데 관광지로 유명하다고 나와 있더군요. 그렇게 술을 마시다 섬이 고향이라던 남자가 술에 취했는지 믿기 힘든 말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섬에서 업을 하며 지냈는데 10년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일만 했고 버티기 너무 힘들어 도망쳤다는 말이었죠. 믿기 힘들었지만 그 남자 눈빛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금방 시간이 지나갔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새벽 2시 정도 됐을 거예요. 졸음도 쏟아지고 술자리를 정리하려는 분위기였는데 섬에서 왔던 남자가 저와 친구에게 본인 텐트로 가서 자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가져온 텐트는 3인 사이즈고 남자 일행 텐트는 10인 정도 들어가는 큰 사이즈였습니다. 텐트가 넓긴 하지만 겨울에는 작은 텐트가 따뜻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죠. 그 남자는 본인 텐트로 와서 한 잔 더 하자며 계속 권했고 저는 괜찮다고 친구와 함께 저희 텐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침낭에 들어가 금세 잠이 들었고 잠시 후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잠을 자고 있는데 친구가 제 몸을 흔들면서 깨우는 겁니다. 벌써 날이 밝았나 싶어 시간을 보니 새벽 4시가 살짝 넘어가고 있길래 친구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친구는 다급한 목소리로 텐트 밖으로 나가보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더니 경찰차 사이렌 불빛이 보였고 뭔가 안 좋은 느낌을 느껴 텐트 밖으로 나갔어요. 남자 일행이 있던 텐트 주변에서 연탄 냄새가 심하게 났고 저는 친구가 목격한 사실을 듣게 됐죠. 친구는 잠을 자다 이상한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가봤는데 섬에서 왔다던 그 남자가 텐트에서 뛰쳐나와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밖에서 뭔가 타는 냄새가 나서 친구는 그 남자에게 향했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죠. 텐트 안에는 번개탄과 연탄불이 피워져 있었는데 남자 일행 2명이 쓰러져 누워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텐트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었던 거죠. 경찰과 구급차가 와서 사항은 종료됐고 안타깝지만 남자 일행 중 2명은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남자 3명은 그날 처음 만났다고 하던데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이라고 했죠. 관리자 승인이 있어야 가입되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 마지막 선택을 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노지 캠핑장을 찾은 이유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왔었던 거죠. 사람이 없을 줄 알고 찾은 곳인데 저희를 보고 계획이 틀어질까봐 당황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와 술 한잔을 하고 나서 새벽 2시경 남자 일행들이 본인 텐트로 와서 자라고 했던 말이 계속 기억이 남는데
본인들 계획이 실패할까봐 저희까지 해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그런 말을 했는지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만약 친구가 그 텐트로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너무 무섭네요. 요즘도 캠핑을 하지만 저에게 그 사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